안녕하십니까. 이제 잠시 후면요, 9월 14일 새벽 2시가 됩니다. 지금부터 저렇게 남보정론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정진석 이 비대위원장이 법원에 일종의 경고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역시 또 이런저런 현안에 관해서 한마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힘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9일이니까요.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에는 3선, 4선, 무려 5선까지 한 10여 명이 지금 경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핵심은 뭐겠습니까? 바로 변수가 윤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심에 따라서 한 1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올 수도 있고, 싹 다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용산에 있는 삼각지역 인근에 말이죠. 버스 정거장 인근에 6군데의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하는 지금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당에 있는 박수영 의원이 한 가지 이재명에 대해서 새로운 비리를 캐고 났어요. 바로 뭐냐? 성남시장 할 때부터 법과를 썼다. 거의 400여 회나 가깝게 썼기 때문에 이것도 유용 의혹이 있다라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 또 야당의 정청래, 고민정 관련 내용, 그리고 이 백현동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 동향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검찰이 이번에 이제 14일하고 28일 두 번에 걸쳐서 가처분 신청을 신문하게 돼 있는데요.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을 앞두고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 일종의 이 법원에 대해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이 법원이 정당의 자율적인 정책 결정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야말로 정당 정치가 이 법원 결정에 예속되는 거, 이거는 매우 우려스럽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요. 정치인들은 가능하면은 정치적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되는 것이 옳고, 정치의 사법화를 유도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지 않아도요, 이번에 이제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상당히 전반적인 법조계의 예상과는 다르게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어요. 즉, 이준석의 주장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 이거를 우려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이 비판들이 상당히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지금 이 사법부가 지나치게 정당의 내부 정책 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정당의 민주적인 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내놓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딱 하루 전날 이 정진석 위원장이 법원의 결정에 관해서 강하게 과도한 개입하지 말아라, 일종의 경고 입장을 내놓은 것은 법원이 또다시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 공식적으로 정당 내부 일에 개입하지 말라, 이 원칙적 입장에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저는 이제 정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정치가 법 위에 있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쭉 이 사안을 논평해 왔어요. 왜냐하면 법을 누가 만듭니까? 정치인이 만드는 거예요. 입법부가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국은 그 입법 조치는 완료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정치는 법 위에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준석이가 계속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의 내부 정책 결정에 제동을 거는 거, 이거는 매우 잘못된 관례를 내놓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요, 이 법원에서 신중한 결정을 하게 되기를 저도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이 본래 14일로 예정된 법원의 결정을 보면서 비대위를 출범시키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있었지만은, 언제까지 법원의 심리 일정에 비대위 이 결정을 늦출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은 날짜상으로는 이제 어제죠, 13일 날 비대위원을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비대위원 임명과 관련해서 다소 비판적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심이 많이 작용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당정 협조도 하고, 이 당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대통령이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당이 더군다나 비상 상황에서 비대위원을 꾸미는데 대통령의 생각과 동떨어지게 인원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그런 점에서 윤심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비대위원 임명 과정에서도요, 논란이 좀 야기됐습니다. 왜냐면은요, 저 주기환 비대위원
임명을 하자마자 한 90분 만에 바로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 이유는 이건 지나친 윤심의 개입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윤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다. 그래서 바로 사임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남목으로 사임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전주혜 의원도 이 본적이 호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주혜 의원을 즉각적으로 대체 임명하는 이런 또 이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상훈 의원과 정점식, 전주혜 의원이 원내 의원이고요. 원외 인사로는 김행천 대통령실의 대변인, 김용혁 혁신위원회 대변인,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 그런데 김병민도 말이죠, 당협위원장도 사실상 윤석열 캠프에서 대변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심이 많이 작용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일각의 지금 비판도 있지만은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 통합 메시지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인선에 있어서.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3명, 김종혁과 김행, 김병민, 그리고 충청에서는 정진석과 성일정, 그리고 영남에서는 김상훈과 정정식, 호남에서는 전주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총장으로는요, 이 김석기 현 사무총장을 재임명을 했고요. 조직부총장에는 엄태영, 초선이고 충북 제천 단양입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에는 비서실장인 노용호, 초선이고 비례의원, 그리고 수석 대변인은 박정하, 이 원주갑 초선, 재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선 배경과 관련해서 정진석 위원장도 통합과 균형을 중시했다, 이렇게 밝히고요. 그리고 정기국회를 관통하는 정치 일정을 함께 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런 이 정치 쟁점 사안에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내 의원들은요, 이준석 대표가 주도했던 혁신위 인사들이 이번에 정진석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김종혁 비대위원, 혁신위 대변인, 노용호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혁신위원, 이 두 사람이 비대위원으로 선임이 됨에 따라서 혁신위가 비대위의 이런 가교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번 인선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주기환 전 인수위원이 90분 만에 사의를 표명하고 바로 전주혜 의원이 전격적으로 재투입됐다. 그래서요, 이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보는 데는 주기환 비대위원이 호남 대표성이 있다고 봤지만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대통령 측근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주기환 비대위원이 사임을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준석이가 오늘 대구 서문시장에서 MBC하고 전격적으로 인터뷰를 가져서 좀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진석 비대위를 밀어붙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무리수를 두기 싫어서 복지부동하는 게 보수정당의 덕목이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독전관 같은 게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독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금한테 이 글을 읽어 올리는 관리가 독전관이에요. 자, 그러면서요, 이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한 상황을 갖다가 영화 Enemy at the Gate, 이 배경이 되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빗대면서 이러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총도 안 주고 앞으로 뛰어가라고 하는데 앞 사람이 쓰러지면 뒷 사람이 총을 받으면 된다고 하면서 2명당 총 1자를 주고 있다. 그래서 1열 비대위원이 쓰러지니까 2열 비대위원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가 2번 구성됐다. 그래서 비대위원이 2번씩이나 이 비대위원을 임명했다, 이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뒤로 못 빠지느냐. 물러나면 기관총을 쏘고, 기관총을 누가 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안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것이다. 보수정당이 지금 상황이라면 원래 다 돌아와야 한다. 지금 기관총을 든 누군가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누군지는 뭐 여러분들 풍부한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요, 장제원 의원 같은 윤핵관들 2선 후대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윤핵관의 거세라고 하는 것은 쇼에 불과하다, 이렇게 또 윤핵관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윤핵관이 한 일 중에 가장 잘못된 것은 당내 파동을 일으킨 것인데, 그러면서 윤핵관이 당내 파동을 독립적으로 진행했던 무리수라면 되돌려야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기 윤핵관으로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윤상현 의원을 지목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 부가적으로 MBC 인터뷰에서 밝혔냐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무적 전략적으로 움직일 사람을 선호할 것 아니냐. 윤상현 의원이야말로 당내에서 일정 수준의 능력을 갖춘 사람인데 윤상현 의원과 윤 대통령 간의 사적인 친분 관계가 굉장히 깊고 그래서 지목한 것이다. 그리고요, 내년 1월 당원권 정지가 끝나면, 정지 징계가 끝나면 또 출마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징계는 가변성이 있어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전히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차기 당대표 선거도에서 유승민 의원의 1등을 요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유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서는요, 유승민 의원과는 빈번하게 소통하지 않는데 거대한 유승민계다, 이런 얘기는요 유튜버들이 퍼뜨린 음모다, 음모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렇게 분류하기 힘든 게 뭐냐? 결합도가 낮고, 그러니까 이제 지지 세력들이 결합도가 낮다는 거죠. 그리고 전당대회 출마를 쉽게 판단하기 힘들다. 그리고 16일 경찰 출석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들이 특정 일정을 협의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는데 아마도 경찰이 일정을 흘리면서 유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합의된 날짜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해요. 그러면서요, 경찰이 강제 수사할 상황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김성진에게 최태원 회장 사면 청탁을 받고 사면 이후에 추석 선물을 받았다는 게 법리적으로 말이나 되냐, 그러면서요, 경찰이 수사 결과 이미지 손상을 주기 위한 내용을 넣는지 지켜보겠고, 경찰이 최근 김건희 여사에게 불송치 결정을 썼던 내용 정도로 쓰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불송치하라, 이렇게 압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기소 의견의 송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저는 계속 무죄 무혐의를 얘기하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뭐라 그럴까요, 무죄 무혐의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지난해 12월부터 수사했는데 빨리 안 끝내고 지금이야 다른 목적성을 띠고 한다면 이건 믿기지 않는다. 왜냐면은요, 바로 어제 경찰 측에서, 서울경찰청장이죠, 이거 조속히 마무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건 좋은데 무혐의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경찰의 시그널 또는 압박을 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요, 이번 이제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과 관련해서 본인은 된다고 본다. 사람 하나 잡으려고 법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나쁜 행동이고, 일이 벌어진 다음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이다. 그런 것들이 명징하게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당에 대해서는요, 가처분이 인용되자마자 저녁부터 인정할 수 없다부터 시작해서 난리를 쳤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당의 입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요. D-6일입니다. 19일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자, 여기에는 당 4선의 김학용, 그 다음에 3선의 박대출, 조혜진, 윤재호, 김동욱 의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의 재출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 지금 모두가요,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고 언론에서 그렇게 뽑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상황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또 이 몇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변수가 정리가 돼야 출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출마 예정자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몇 가지 변수, 하루 이틀 지나야 이 얘기의 핵심은 바로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확인하고서, 즉 윤심의 향배를 나른 다음에 지금 이제 본인들의 입지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심도 모르고 불쑥 출마하겠다 선언했다가 나중에 윤심을 알고 나서 철회하면 이거 바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심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부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윤심도 신경 쓰이고 그 다음에 또 신경 써야 할 대목이 바로 뭐냐? 초선 의원들이 63명이나 탈하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를 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심들이 이번에 보니까 연방창도 돌리고 비대위 빨리 출범시켜라, 이렇게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초선들이 윤심하고 연동돼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초심들이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또 결정적인 변수 중에 하나는 바로 주호영 원내대표의 추대놈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당과의 협상도 필요하고요, 당 내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이 원내대표의 유경험, 그리고 또 직전 비대위원장 출신, 이런 점들이 주호영 의원을 다시 추대해야 된다, 이러한 이 당위성으로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요, 또 이 당 내부에서는 지금 같은 이 시국에서 치열한 선거전을 거쳐서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게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선도 윤심을 염두에 두고 지나치게 뭐라 그럴까요? 이 경선 열기가 붙은
이러한 원내대표의 선거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초선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주호영 의원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미 한번 출마를 한 사람이 또 출마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 상황은 아니다. 여론을 듣고 있다. 원내에서 당신이 희생해라, 봉사하라 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때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이 얘기는요, 분위기가 출마하는 게 좋겠다 하면 출마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주호영 의원이 출마하겠다. 그러면은 상당수가 출마를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것이죠. 다만 비윤계에 대해서는 이러한 추대 분위기 상당히 불만이 많다라고 지금 의견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5선의 조경태 의원도 한 번에 또 원내대표를 또 한다는 것은 국회 관례에서 이 사례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조금은 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이 절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절충안이 뭐냐? 주호영 의원을 갖다가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하되 임기를 권성동 원내대표 임기 4월까지로 제한하는 이런 절충안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이 주호영 이번에 지금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 총선권의 결정적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원내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대를 받을 경우에는 나머지는 내년 4월, 내후년이죠. 내후년 4월 총선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원내대표 쪽으로 출마를 바꿀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변수가 하나 있는 게 바로 뭐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국회 부의장직을 내놓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 몫이기 때문에 5선 의원 중에서 이제 또 부의장을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주호영 지금 의원이 가장 강력한 후보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정우택, 서병수, 조경태, 김영선과 같은 다른 5선 의원들도 또 이 부의장 자리를 노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제 용산 그러니까 버스 정거장, 버스 정류장이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풍자하는 포스터가 딱 게시되어 있어요. 6군데. 자, 삼각지역 인근 버스 정류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에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스터 6장을 붙였는데요. 바로 5개 광복물법 위반으로 지금 내사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버스 정거장이기 때문에 여기다 광고문을 붙이려면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해당 포스터에는 뭐라고 썼느냐?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느냐? 익선관을 쓴 윤 대통령이요. 골룡포를 풀어 헤치고 반나체 상태로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신체 일부에는요. 부위에는 김건희 여사의 얼굴로 가려져 있어요. 일부 부위는. 그래서 포스터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마음껏 낙서하세요. 낙서하세요. 곧 수고합니다. 제거하지 말아주세요. 이러한 문구가 쓰여 있는데요. 이것은 이 포스터는 누가 만들었느냐? 이하라고 하는 활동명을 가진 작가가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작가는 누구냐? 지난 3일 날 말이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마음에 안 드는 놈 잡아다 고문하고 쥐어 패는 짓만 하던 포졸 나부랭이들이 거짓과 성동으로 권력을 잡아서 온갖 폐악질을 일삼고 상상을 초월하는 무능함으로 국가와 국민을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저희 방식대로 놀아보겠다. 이 낙서 패널을 들고 대도시를 다닌다. 혹시나 우연히 이 패널을 보신다면 마음껏 칠핀 낙서를 해달라.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2017년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지 수천 장을 뿌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5개 광물법 위반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이러한 처벌을 받은 바 있어요.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 경찰이 이러한 활동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버스정에다가 광고문을 무단으로 부착했다는 이유 딱 하나로 이번처럼 과학수사대가 출동하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흔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말이죠, 이 국회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풍자 전단을 뿌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때는 경범죄 위반, 그리고 대학 캠퍼스의 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인 사람에게는 대학 측에서요, 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조물
침입죄로 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풍자 전단의 경우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모욕죄로 고소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경찰의 심기호가 너무 더 지나쳤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용산서에서는요, 우리는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하는 게 당연한 입장이다. 예. 자, 그리고 일단 5개 관공물은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붙였기 때문에 무위법이 맞다. 따라서 조사를 벌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내용은 그 다음에 따진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박수영, 우리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이 말이죠, 이 이재명 대통령 내외 법카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재명 의원이 경기지사 시절에 법카로 결제하고 집으로 배달했다고 제보자 A씨가 폭로한 식당이 7군데나 있는데요. 이 성남시장 시절에도 이 중 4군데 식당에서 361회나 법카로 결제했다라고 이 박수영 의원이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지사 때가 아니라 성남시장 시절부터 거의 12년간을 법카의 사적 의혹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치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단체 또 이 법률 전문가들이 고발을 좀 해라. 고발해서 제대로 이 법카, 이재명의 법카 의혹도 수사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고민정 의원이, 자, 이제 SBS의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가지고요,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유엔도 동행하고 그리고 영국도 동행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요,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려는 우리가 고민정을 우려합니다. 이 수준이.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이제 김태현 정치쇼에서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이러한 우려나 말로 왜 생겼겠느냐. 김정숙 여사하고 똑같은 이 김정숙 여사의 정상회담과 관련된 실수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숙을 보고 마찬가지로 동일선상에서 김건희 여사도 그런 실수를 할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비판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이 고민정의 수준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비판하고 있냐면요, 김 여사가 부디 그냥 가는 건 아니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외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해외 순방에 꽤 많은 예산이 소모된다. 김 여사도 같이 가시던데 왜 꼭 같이 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면서요, 자, 그런데 이 얘기, 예산이 많이 들고 목적이 있어야 된다, 왜 가는지 모르겠다, 이거는요, 김정숙 여사의 순방 외교 때를 한번 살펴봐라. 김정숙 여사가 그만둔 지가 언제예요? 그 지난 한 석 달 전에 그만뒀어요. 5년 내내 김정숙 여사가 정상 외교의 배우자로서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추태, 의존적 신뢰를 많이 범했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김정숙 여사와 같은 이 비판을 김건희 여사가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여론을 조성하고 싶어서 이렇게 아직 출발도 하는 김 여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에 주도하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유엔 총회의 경우에는 영부인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데 그 안에서 혹시나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 자, 이 걱정은요, 사건 사고 바로 김정숙 여사입니다. 예. 그러면서요, 영부인은 장식품이 아니고 복지 분야 등 배울 만한 것들을 좀 보고 온다든지 동포들을 위로한다든지 뭔가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김 여사의 의혹들이 너무나 눈덩이처럼 불어있는 상황이라서 외신과 그 나라 사람들이 눈초리가 그저 따뜻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런 비판문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이 비판 그대로 김정숙 여사한테 좀 하십시오.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정상회담한테 따라다니면서 어떤 목적을 갖고 했는지, 예, 장신구로 자랑을 하려고 한 건지, 또 몰래 관광을 하려고 한 건지, 또 이 대통령을 뒤로 세우고 사열대를 먼저 사열하듯이 설치고 돌아다닌 적은 없는지, 이거를 고민정 의원은 왜 모르나요? 모르는 척 하겠죠. 이게 바로 고민정 의원의 수준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회담과 관련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관련 사람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받아와야 된다. 이 성과 없이는 또다시 지지율이 폭락하는 대참사. 자, 여기에서요, 폭락, 대참사, 이게 바로 민주당 이 선수들의 인식 구조예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도 비판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비판하고 있는 고민정 의원, 참 안타깝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